반갑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민주노총 압색 들어온 거 다 여기서 보셨죠?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남다르게 좀 하나 고 있는데 그래서 관련해서 올해 동세하고 우리 건설로서 정말 관련해서 우리 강사님 모시고 교육을 좀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회원님들도 회복 계신 것 같은데 민중교육 너무 꽉 차 있지 않니? 네, 소장님이시고요. 머리가 유튜브에서 보여서? 자주 뵙던 분입니다. 근데 너무 꽉 차 보여. 이혁 소장님 모시고 강의를 듣겠습니다. 힘찬 박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던 날이 장날이라고 제가 교육한다 그러니까 민주노총 압수수색하는데 설마 그냥 우연이겠지 그런 생각이 드시죠?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예? 가고 있었다고? 그럼 여기 건설 경기 지부도 그럼 압수수색 하겠네? 예? 뭐 남 얘기하듯이 하는 것 같구만. 하겠죠가 뭐예요 지금. 네, 반갑습니다. 유엽입니다. 전에 팀장 교육할 때 뵀죠? 거기 용인 무슨 대웅연수원인가? 거기서 뵀죠? 책 받았어요? 그때 내가 책을 보내드리지 않았나? 아니에요? 이름이 누구였지? 성남이었는데 무슨 수철 이름이 양수철인가? 그러시구나.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가령 뭐 탄압이 있을 것 같다. 올해 뭐 투쟁을 해야 될 것 같다. 그건 다 하도 뉴스를 작년부터 많이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병법하면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누구예요? 떠오르는 게? 병법하면 손자죠. 손자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그랬거든요. 지피는 쟤들은 왜 저러냐? 지기는 지금 우리 상태는 어떠냐?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올바로 대처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게 뭘까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 또 위험한 게 뭘까요? 관성적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작년에 했듯이 올해 하고 재작년에 했듯이 올해 하게 되면 그건 거의 필패한다고 보면 돼요. 작년에 사실은 민주노총의 대표적인 투쟁 중에 하나가 어떤 걸까요? 아니 작년 1년 동안 파업을 2번 한 노조가 있어요. 어디에? 화물연대잖아요. 화물연대가 6월 달에 투쟁하고 12월에 또 투쟁을 했어요. 그럼 6월 달은 언제 했을까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최초로 투쟁을 했어요. 그때는 사실 다 이긴 투쟁을 어정쩡하게 합의를 해가지고 12월에 또 했던 거거든요. 12월은 이미 정권이 다 체제를 정비하고 투쟁하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보름을 싸웠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패배한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장렬하게 싸웠다는 것과 승패는 객관적인 얘기잖아요. 안전운임제 일몰제가 아니라 이것을 법제화하고 확대하자고 했는데 그냥 일몰이 돼버렸어요. 그나마 있던 안전운임제가 없어져 버린 거거든요. 이게 그것이 대표적으로 지피지기라고 해요. 그리고 보통 저희들은 그걸 정세라 그러죠. 그래서 앞에 얘기하는 것은 2023년 정세하고 건설 노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해야 되겠죠? 저는 다 보이시죠? 저기 건설안전 교육하는데 어저께 교육한 게 인간공학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요 산업공학과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인체공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건설안전과 관련된 건데 그게 이제 포드 회사에서 뭐 타임 스터디, 동작 스터디, 모션 스터디 그런 거 한 게 요건데 그냥 그건 넘어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23년이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보시기에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바뀐 게 어떤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해마다 해맞이를 가잖아요. 12월 31일 날 뜨는 해하고 1월 1일 날 뜨는 해가 큰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 건설 노동자한테는 의미 있는 변화가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월 1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달력이 넘어간 거고 우리 노동자 입장에서 건설 노동자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날이 2022년으로 치면 며칠이에요? 응? 며칠이에요? 3월 9일이잖아요. 작년 3월 9일 이전과 이후가 다르죠? 작년 3월 9일날 뭐가 있었어요?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윤석열이 당선돼서 지금 민주노총을 수색하고 이게 사단이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서기가 12월에서 1월달로 바뀌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2022년 3월 9일에서 그럼 다음에 또 의미 있는 변화는 언제겠어요? 2023년 12월 31일하고 2024년 1월 1일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럼 언제가 의미 있는 날이에요? 2024년 4월 10일이 의미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목은 2023년 정세 그랬는데 우리한테 의미 있는 것은 주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2023년 3월 9일부터 2024년 4월 10일까지 정확히 25개월이죠. 그러니까 12개월이 아니라 25개월 단위로 보자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달력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노동 조건이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2022년이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렇죠. 2020 우리한테는 3월 8일까지는 문재인 정부고 아니 물론 출범은 5월 8일까지가 문재인 정부지만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사실 새 대통령 다 권한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여기 나와 있듯이 뭐예요? 검사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요? 검사로 끝나죠. 이게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 이 사람은 금융감독원장인데 검사 출신이에요. 금융 전문가가 아니라 검사 출신.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온통 뭐예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 이걸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렇죠. 검찰 말이 사실 검찰 공화국이 아니라 실제로는 검찰 거의 왕국에 가깝죠. 아니 공화국은 선출이라도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정권은 특징이 뭐예요? 보통은 취임을 5월달에 하잖아요. 그러면 11월까지 6개월 정도를 정치적으로는 허니문이라고 해요. 허니문이 뭐냐면 신혼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이 출범하고 6개월 정도는 야당도 비판을 잘 안 하고 언론도 흠결이 있더라도 그냥 축하한다는 의미로 지켜보자 해서 6개월 동안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2달도 안 돼가지고 지지율이 확 역전돼요. 그러니까 정권의 지지율이 40%만 가면 와 엄청 그래서 이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왜 윤석열 정부가 민주노총을 때려잡겠다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뭘 말해요? 정권이 초기에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이유가 뭘까요? 지피지기라 그랬잖아요. 왜 정권의 지지율이 낮아요? 가장 1차적이고 감정적이며 잘못된 진단이 뭘까요? 윤석열이 말하는 게 싸가지 없고 부인이 재수없다 이런 거예요. 그것도 원인일 수는 있지만 그게 결정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죠. 그럼 여러분이 보시기에 왜 윤석열은 지지율이 낮을까요?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건 뭐예요? 윤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조차도 지지하지 않는다거든요. 그렇죠? 윤석열 후보를 찍었던 사람, 왜냐하면 49%로 당선이 됐으니까 10% 이상 지지율이 철회했다는 뜻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뭘까요? 지피예요. 정권이 왜 저러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앞으로 저들이 어떻게 나오겠는가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고 올바로 예측해야 대비를 정확히 할 수 있죠. 왜 그러겠어요? 왜 지지율이 낮겠어요? 우리는 평범한 노동자나 시민들은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가족과 친구들하고
오붓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꿈이죠? 그렇잖아요. 그게 뭘까요? 먹고 사는 게 편안하면 뭐 해외에 가서 말실수를 하건 또 어디 가서 그렇게 하더라도 내 삶이 편안하면 굳이 정권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할 별로 의사가 없으시죠? 아, 여러분 일자리가 편안하고 일거리 걱정이 없으면 옛날에 쌀독에서 인심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인 원인이 뭐겠어요? 왜 2달 만에 지지율이 떨어졌겠어요? 이걸 이해해야 왜 윤 정부가 뜬금없이 노동개혁을 들고 나오고 건설 노조를 탄압하겠다고 저러는 걸까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거든요. 뭐겠어요? 경제가 우리한테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경제는 윤석열 정부 들었으니까 작년 이맘때는 뭐가 걱정이었어요? 경제 그러면. 집값이 너무 비싸다 했어요. 근데 작년 1년 지나서 지금은 경제가 어렵다 할 때는 뭘 말해요? 집값이 아니라 물가가 너무 높다. 물가가 어느 정도 높은가 하면 이게 5%, 6%고 작년 1년이 5.1로 끝났는데 보세요. 이전 시기 물가는 1 내지 2%예요. 한국은행의 목표 물가가 2%인데 이게 2배 반이나 뛰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물가는 모든 경제를 정부가 기획하거나 우리가 살림살이를 예측할 때에도 가장 기본적인 게 물가거든요. 물가가 이 정도 뛰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 임금 단가가 5% 이상 못 올라가면 사실상 실질임금이 떨어진다 그런 뜻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경제학 용어로는 이게 외환위기 이후에 최대 이렇게 오른 건데 저걸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용어는 박정희 말년에 있었고 한 40년 만에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1, 2%면 노동조합 운동은 안 복잡해요. 물가가 2% 올랐는데 우리 임금이 2% 이상이 되면 살림살이가 나아진 거고 물가가 2%인데 우리 임금이 그 밑으로 내려면 살림이 하락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물가가 5.2% 오르게 되면 어떤 일인가 하면 작년 7월 달에 올해 최저임금이 5%가 올랐어요. 근데 물가가 5.1이 올랐대요. 그럼 실제로는 최저임금은 떨어진 거예요? 올라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가가 여러 경제 지표 중에 우리한테는 직접적이에요. 대표적인 뭘까요? 지금도 길거리에 가시면 뭘 봐요? 주유소의 기름값 보시죠? 그렇잖아요. 그게 물가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정권이 인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정부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못 잡으면 어떻게 돼요? 정권이 지지율이 떨어져요. 문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한 게 뭐라 그랬어요? 아까 봤듯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물가가 오른다고 똑같은 얘기죠. 내가 일당을 받았는데 이걸 가봤더니 구매력이 떨어진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자본주의 400년 역사에 인플레이션 잡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머리 아프면 두통약 먹죠. 열이 나면 해열제, 염증이 생기면 소염제잖아요. 그럼 인플레가 안 하면 어떻게 인플레 잡겠어요? 우리가 작년에 겪었어요. 어떻게 잡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를 때려잡는 방법은 없고 어떻게 하면 돼요? 돈의 가치를, 화폐 가치를 인위적으로 올리면 돼요. 그럼 화폐의 가치는 뭘로 표시돼요? 이자. 이게 뭐예요? 이제 이자를 올리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물가가 이만큼 올라가는데 돈이 이만큼 올라가게 되면 같아지죠? 문제는 그래서 금리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지난주까지 해서 보세요. 근데 금리를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올렸는가 하면 이게 작년 3월이에요. 파란색이 미국인데 미국 같으면 얼마나 물가를 올렸는가 하면 3월 달에 금리가 0.25였어요. 이게 작년 12월에 4.5로 올라요. 그럼 보세요. 9개월 만에 18배가 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나 물가가 무지막지하게 올랐나 이해되시죠? 우리도 작년 1월 달에 1.25였는데 지금 올해 1월까지 3.5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2배 반이 오른 거예요. 그럼 금리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인플레이션은 올해 안에 잡혀요. 왜요? 물가를 세게 올리면 당연히 잡히죠. 근데 금리를 저렇게 올리면 부작용이 생겨요.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첫째는
보니까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높아요. 보통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금리가 높죠. 왜 그럴까요? 새마을금고가 있고 국민은행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어디다가 돈을 맡기겠어요? 그 얘기죠. 그러니까 대체로 우리나라가 금리가 높은데 금리가 역전되어 버렸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기준금리 역전이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달러가 빠져나갈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이제 고환율이 생겨요. 그러니까 작년 경제의 특징은 뭐예요? 고물가. 물가를 잡으려고 고금리. 고금리 이랬더니 환율이 뛰더라.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3고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앞부분은 그냥 간단히 들으시면 돼요. 이것이 배경이 돼서 왜 윤 정부는 저러냐라고 하는 걸 이해하려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건데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첫째, 경기가 침체돼. 왜? 돈을 빌려서 사업하지 내 돈 갖고 사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금리가 높으면 내가 돈이 있어. 그럼 어떡할까요? 정기예금을 하는데 5% 준다 그러면 내가 굳이 사업을 안 하고 그냥 은행에 맡겨놔도 5% 준다는 뜻이잖아요. 두 번째는 금리가 높으면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져요.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가 줄게 되죠. 또 하나 문제가 뭘까요? 그래서 예상컨대 고금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뭐냐면 경기가 침체된다. 그럼 경기가 침체되면 여러분한테 어떤 영향이 와요? 일거리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침체란. 나중에 보여드리겠는데 일거리가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일거리가. 그럼 일거리가 줄어들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일거리가 줄겠는데 그러면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뭘까요? 일거리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그들도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왜? 공사를 해도 이게 분양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업하는 사람들은 계속 매출이 늘어야 되는 건데 매출 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사업주들은 뭘 하겠어요? 내가 100명을 고용하고 일을 하다가 이게 매출이 줄 것 같고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규모를 줄여야 되죠? 규모를 줄이는 게 우리한테 뭘로 다가와요? 그렇죠. 이렇게 간다. 무슨 뜻일까요? 경기가 어려워지면 이윤이 줄고 비용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감수하는 게 아니라 그걸 누구한테 넘겨야 돼요? 노동자에게. 이게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을 들고 나온 이유예요. 경기가 계속 확장이 되고 좋아지면 어떡할까요? 나눠줄 떡국물이 생기죠? 근데 경기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금리가 인상될 때 어떻게 해요? 작년까지 걱정은 집값이 너무 올라오는 문제였는데 집값은 폭락해. 근데 실제로는 이제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내가 사면 떨어지죠? 내가 안 살 때는 계속 오르다가 내가 사면 떨어져요.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고 법칙이에요. 제가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개인 투자자한테 절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왜 이런 줄 아세요? 보세요. 그걸 이제 주식은 통정 매매라 그러고 작전 세력이라 그러는데 이쪽하고 이쪽이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 수정구를 가자 해가지고 아파트를 사고 파고 얘가 내놓으면 여기서 사고 이 사람이 내놓으면 또 올라가고 계속 올라요. 오르겠죠? 그러면 집값이 계속 오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도 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저게 뭐 1년 만에 3억 뛰었대.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또 대출은 쉽게 된다 그러지. 그럼 어떤 생각을 해요? 나도 저기를 한번 들어가 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가지고 둘이 막 왔다 갔다 거래를 하고 있는데 마침 이 사람이 샀어. 그럼 이 두 사람은 이 사람이 샀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왜? A가 판 걸 B가 사고 B가 판 걸 A가 계속 샀는데 얘가 C가 딱 덤벼들었어. 그럼 그때 뭔 생각을 해요? C가 사면 이때부터는 거래가 끊기죠. 왜? 안 사니까 그 가격에는. 그럼 A, B는 둘이 짜고 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사면 어떻게 돼? 그때부터 떨어져. 아셨죠? 제가 그 얘기를 재작년에 왜 했어? 대답을 안 한 거 보니까 여기도 그런 분이 계신가 본데 지금 분위기가. 어쨌든 그래서 부채가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해 작년에 금방 넘어갈게요.
부채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이게 제가 보여드렸죠, 작년에. 외환위기 때보다 지금이 훨씬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해주면 가계부채는 세계 1등이다. 보세요. 그래서 이미 38만 가구는 지금도 파산 상태예요. 다만 은행이 경매에 안 넘겼다요. 이미 이런 상태인데 진짜 위험한 걸 못 가요. 기업부채. 가계부채는 언론에 많이 나와요. 진짜 어려운 건 기업부채인데 기업 같은 경우를 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나눈 것을 이자 보상 배율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1년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이게 1보다 작다는 뜻은 뭘 뜻해요?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 낸다거든요. 그런 기업이 통계를 보면 한국은행 통계로 2020년에 39.7인데 제가 작년 10월 달로 봤더니 40% 회사 10개 중에 4개는 이자를 못 갚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건 엄격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상 정리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걸 정리를 못하는 사장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보세요. 중소기업 같으면 절반이 이렇다는 거예요. 중소기업 같으면. 근데 이걸 정리를 못해요. 왜 정리를 못할까요? 가계부채는 어떻게 돼요? 가계가 빚을 져가지고 빚을 못 갚으면 그냥 이 집만 신용불량이 되는 거죠. 근데 기업이 부도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한 기업은 뭐냐면 3년 이상 이자를 못 갚는 것을 좀비기예요. 그게 한 20% 된다는 건데 이게 요약이에요. 중소기업에 일하는 노동자가 전체의 83.1%예요. 만일 중소기업 절반이 이자도 못 갚으니까 중소기업 절반을 다 정리하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41.5%가 실업자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대출 원금하고 이자를 유예해가지고 계속 밀어넣은 거예요. 정부나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임기 안에 터지면 안 되죠. 아니 30년 전에 김영삼 정부였어요. 김영삼 정부 별명이 뭐였어요? 사고공화국이었어요. 왜? 어느 날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또 어떤 날은 성수대교가 무너지죠. 그래서 김영삼이 사고공화국이라고 어명을 듣게 됐는데 사실 이건 김영삼은 억울하죠. 왜? 삼풍백화점은 노태우 때 증축을 해가지고 그 사당이 난 거고 성수대교는 그 박정희 때 만든 거예요. 근데 무너지기를 김영삼 때 무너졌다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뻑하면 문재인 정부를 탓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1도 지지하지 않지만 그게 아주 근거 없진 않아요. 뭔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왜? 사실은 윤석열 정부도 똑같아요. 저걸 계속 미루고 있는 거예요. 뒤로. 왜? 터지면 어떻게 돼? 내년 선거는 하나만 하잖아요. 내년 총선 앞두고 이게 기업이 우르르 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외환위기 겪고 나서 뭔 일이 벌어졌어요? 최초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죠? 외환위기가 김영삼 정부 때 터졌잖아요. 이거 어떻게 돼? 최초로 수평적 정권교체가 벌어진 게 뭐였어요? 외환위기였어요. 만일 이 상태가 어쨌든 지금 정권의 목표는 뭐겠어요? 선거 전까지 터지면 안 된다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올해 얘기를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 연장이 있으니까 2022년 3월 31일에서 2023년 1월 1일 날 돼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저게 이미 재작년부터 저런 상태였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 대통령 선거 얼마나 잘못된 선거예요? 차기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최대 과제가 뭐였어요? 이 부채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죠. 근데 그것은 하나도 대선 기간 동안 쟁점이 안 됐어요. 정상적인 선거였다면 부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냐. 왜? 정권 들어서면 첫 번째가 저거니까. 두 번째로 윤석열 후보는 해법이 뭐냐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고 어떤 후보의 해법이 그래도 우리한테 피해가 최소화 되겠는가를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했어야 되죠. 근데 선거가 어떻게 됐어요? 1번 부인이 더 문제냐.
2번 부인이 더 재수없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썬데이 세월이에요? 막상 정권이 출범하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세가 보세요. 이게 이제 올해 1월 달에 나온 세계 은행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알아야 되는가 하면 우리나라는 통상 국가예요. 전체 GDP의 80%가 수입 수출이에요. 내수보다 수출이 훨씬 크니까. 경제 성장률이 보니까 이게 미국발 금융이 터졌을 때, 이때 코로나 터졌을 때, 이때 빼고는 올해가 가장 경제가 어렵겠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세계 경제가 침체로 간다. 그럼 세계 경제가 침체로 간다는 얘기면 수출이 어렵겠구나. 그 얘기죠. 그럼 우리나라 전체 경제로 보면 경기가 침체되어 있구나.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돼 있어요. 이게 정부가 내놓은 1.6인데 한국은행이나 KDI보다 더 낮은데 지난 13일 날 한국은행 총재가 뭐라고 그래요? 1.7로 전망을 했는데 저게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랬어요. 근데 저게 얼마나 낮은 수준이냐면 외환위기 때 미국발 금융이 터졌을 때 코로나 빼고는 가장 올해 경제가 안 좋다요. 정부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경제 전문가도 올해 경기는 어렵다가 공통된 생각이에요.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업종 불문하고 사실은 그중에서 제일 취약한 게 어디일까요? 건설이에요. 그게 뭐로 드러나요? 미분양 가구수로 드러나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전기요금은 2배, 3배 가까이 오르고 가스요금도 왜? 사실 저걸 작년에 못 올렸거든요. 한전의 적자가 작년에 30조예요. 30조. 가스 원유값이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버스요금도 올라요. 무슨 뜻이에요? 가뜩이나 경기는 어려운데 공공요금이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상컨대 어떤 거예요? 정세를 비교하면 작년까지는 뭐가 문제였어요? 물가가 너무 오른다는 사실은 내 월급에 대해서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살림이 옛날보다 조금 나빠진다는데 그래서 작년에는 물가가 너무 비싸고 문제는 금리가 오르니까 가뜩이나 이자 부담이 커졌다 이랬어요. 올해는 양상 자체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물가는 조금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내 일자리가 위험하다죠. 작년까지는 월급은 나오는데 월급에서 나가는 돈이 많아서가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는 언제 터져요? 월급 자체가 없어지면 어떡하냐요. 그렇죠? 그걸 경제적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정부가 이게 정부 자료예요. 작년에 일자리가 81만 개였어요. 물론 이 중에 55%는 60세 이상의 단시간 근로였긴 했는데 어쨌든 일자리가 80만 개가 늘었다고 나와요. 올해 10만 개라고 나와요. 저게 뭘 뜻해요? 본격적으로 이제 일자리가 줄고 경기 침체가 시작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망은 어떻게 돼요? 경기 침체가 오고 수출, 내수, 투자, 수비가 다 어려워질 것 같다는 거다. 그런데 고금리는 돼가지고 부채는 생기고 올해 핵심이 뭐예요? 거기 이 교재는 제가 이제 양이 많아서 핵심만 꺼내놨어요. 그러니까 올해 내년에 핵심 화두는 뭐예요? 구조조정이에요. 그러니까 구조조정은 원래 사실은 저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구조조정은 뭘까요? 부실 채권을 정리하고 부실 기업들을 정리해야 되죠. 그래야지 정상적인 기업들도 경제활동 원만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구조조정이 우리한테는 뭘 뜻해요? 실업이죠. 고용 불안이죠. 그래서 올해부터 핵심이 이제 일자리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일자리 문제가. 보세요. 건설업이 어려워져. 그러면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일이 줄죠? 그럼 일이 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놀아야 되지만 사장 입장이 뭐예요? 잘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잘리려고 그러면 노조가 가만히 있냐고? 가만히 안 있죠? 그러면 이제 누가 나선다는 거예요? 정부가. 그게 이 정부가 가령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려고 할 때 제일 어려운 상대가 누구예요? 그렇죠.
민주노총을 왜 쳐요? 항노총은 칠 필요도 없잖아요, 걔들은.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려면 제일 줄이는 게 인건비를 줄이는 게 가장 확실한 효과죠. 아니, 땅 기계 이런 건 쉽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인원을 구조조정하려고 했더니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조끼 입고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해준다는 거예요? 정부가 나서가지고 하겠다 이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 배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GP. 저들이 왜 저러는가? 그렇다고 또 수가 없냐? 수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정치가 어떻게 나올 거냐? 어떻게 나온다는 거예요? 경제가 어렵대. 여기서 말하는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건 사실은 우리 삶사가 어렵다가 아니에요. 정치인들한테 경제가 어렵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 정치자금 대주는 자본가들이 돈 벌기가 안 쉽대. 그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작년 정치는 사실은 3월 9일 이전과 이후로는 아니죠. 3월 9일 이전에는 뭐였어요? 민주당이 대통령, 행정부도 갖고 있고 입법부도 갖고 있었죠. 근데 대선이 끝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세요. 프레임이 뭐예요? 구도를 말해요. 누가 싸우느냐인데 작년까지는 어떻게 있어요? 대통령 선거는 끝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윤석열, 이재명이 싸우고 있다고. 그게 아니에요. 정확히는 윤 대통령은 행정부만 바뀐 거예요. 입법부는 여전히 민주당이죠. 윤 대통령 공약이 뭐예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요. 폐지했어요? 못했어요? 못해요. 왜 못해요? 정부 조직법을 바꿔야 되는데 국회를 누가 잡고 있어요? 국회는 여전히 민주당이죠? 그렇잖아요.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해도 국회에서 부결 안 되죠? 그러면 윤석열 행정부는 목표가 뭐겠어요? 내년 4월 10일 날 반드시 국회를 바뀌어야 돼. 그런 얘기죠? 그럼 민주당은 또 목표가 뭐겠어요? 국회까지 뺏기면 우리는 다 끝난다. 이거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주기가 어디예요? 2022년 3월 9일에서 어디까지가 한 주기예요? 2024년 4월 10일까지 25개월 지금 돼 있는 거죠? 아까 우리 교육하기 전에 앞에 누가 인사를 했어요? 누가 했어요? 내년 선거 나올 사람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2023년은 뭐냐면 내년 2024년 4월 10일까지 가는데 어떻게 판을 정리하고 누가 주도권을 쥐고 누가 더 지지를 많이 했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사실은 작년 연말부터 바뀌어요. 윤이해서 민주당을 압수수색 하더니 이제 압수수색의 대상이 어디로 바뀌어요? 민주노총으로 바뀌어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왜 이렇게 바뀌냐요. 이게 GP예요. 왜 저렇게 바뀌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왜 바뀌어요? 보세요. 기업 구조조정을 하는데 비용을 민주당한테 떠넘긴다고 떠넘겨져요? 안 되죠? 아니 우리 현장에서는 사측하고 우리가 싸우고 있지 사측하고 민주당이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구조조정 뭐예요? 비용을 누구한테 떠넘기냐 그 얘기죠? 우리는 뭐예요? 아니 기업의 사내 유보금도 많구만. 그럼 어려울 때 국가문을 열어서 같이 살자 이래야 되는 우리 요구죠? 그런데 애들은 뭐라 그래? 그건 내 돈이고 기업이 어려우니까 네가 임금 동결하고 주휴수당은 무슨 얼어 죽을 주휴수당이 있는 수당도 없는 걸로 하자. 지금 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안 그러면 나 문 닫는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배경이에요. 아시겠죠? 경기가 어려우니까 구조조정 하게 되면 비용이 생기는데 이 비용을 떠넘기겠대. 두 번째 목적이 뭐예요? 왜 갑자기 이리 와요? 둘이 싸우니까 둘 다 인기가 떨어지죠? 문제는 내년 선거를 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대상을 민주노총을 바꾸면 일단 자기 지지층은 되죠?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이게 포인트예요. 자, 탄압을 한다는 건 다 예상이 돼. 그런데 흥미로운 점 뭐냐면 왜 윤석열 정권이 뜬금없이 3대 개혁이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이죠? 아니, 전통적으로 정부가 들어서면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그냥 말로라도 했잖아요. 근데 유는 갑자기 무슨 노동을 개혁한대. 그렇죠?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비용을 떠넘기려고. 두 번째가 뭐예요? 그래, 총선 이기려고. 잘 생각해보세요. 세 번째 또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왜 갑자기 노동개혁을 했을까요? 저거는. 올해 12월에 뭐가 있어요? 올해 12월에 뭐가 있어요? 어? 그렇지. 민주노총 선거가 있어요. 그럼 지금 하는 일은 뭐예요? 내 탄압을 하게 되면 민주노총 안에서 아, 강경파는 좀 힘들구만.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정권의 유화적인 이 얘기죠? 볼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2024년에 저러려고 할까? 요것만 알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거가 답이 나와요. 왜 2023년에 노동을 꺼냈을까요? 정권의 입장에서 왜 올해 저걸 하겠다고 해요? 아따, 뭐 기선을 작년에 제압해야지 하려면. 내년 이맘때 되면 2024년 1월달 같으면 이미 분위기가 어디로 가 있어요? 석 달 있으면 선거인 거야. 그럼 선거 앞두고는 어떻게 해야 돼? 선심성 공약을 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 비정규직도 문제가 있고 노동자 잘 살게 해서 이런 얘기 하지. 후보가 나와가지고 내가 노동개혁을 하겠다. 그런 얘기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 말이 짧더라. 그걸 뭐라 그래? 아따, 인기 영합제. 포퓰리즘 전략 내년에 못 써.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 아, 올해 싹 정리하던 그 얘기죠? 그럼 답이 나오네? 그럼 정권은 올해 상반기에 싸우고 싶겠어요? 하반기에 싸우고 싶겠어요? 상반기지. 그러니까 어떻게 1월부터 대처해야 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돼? 이 투쟁을 내년까지 끌고 가야 되거든. 그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럼 정권이 이런 생각이 돼. 생존권 투쟁하는 노동자를 탄압하게 되면 민심이 안 좋죠? 지금 오늘 민주노총 압수수색했는데 이유가 뭐예요? 집회했다고 압수수색이 한 게 아니라 이제 밑밥 가는 게 뭐예요? 간첩 사건이래 이러고 있는 거죠? 이렇잖아요. 왜? 아니, 민주노총 저번에 집회했는데 그거 가지고 압수수색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생존권 투쟁을 하고 있는 노동자를 탄압하면 되냐 이랬는데 뭐라 그래? 간첩이래 이런 거죠? 그게 언제 본 거예요? 우리가 쌍팔년에 많이 본 수법이죠? 아, 그러니까 올 하반기에 가면 이제 지들끼리 공천을 누구로 한 해 만에 하고 내년 가면 막 선심성 공약을 내세워자니까 어떻게 해요? 최대한 일찍 올해 상반기 안에 빨리 민주노총 싸움을 끝내고 하반기부터는 선거 들어가겠다 그런 얘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돼? 상반기에 쟤들은 상반기에 싸우자 막 그러고 있는 건데 우리는 싸움을 최대한 끝까지 끌고 가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 그래, 너 선거 때 보자 이렇게 하자는 거잖아요? 아니, 국민의힘 후보가 여기 나왔다 쳐봐요. 그럼 건설 현장에 와가지고 지금 원희룡처럼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안 그래. 국민의힘 선거 때 되면 90도로 절하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새벽에 얼마나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건설 현장을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잖아요. 그 정치학 교과서에 보면 정치가 뭔가를 설명하는 아주 생생한 사례가 나와요. 그 미국 사례인데 미국에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어느 국회의원이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다리를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야 미친놈아 물도 없는데 뭔 다리를 놓냐. 바로 그겁니다. 제가 옆주에서 강물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 그 이게 뭐예요? 일자리잖아. 그죠? 아니,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그걸 네 돈으로 끌고 오냐? 아니죠. 세금으로 물을 끌고 와가지고. 물을 왜 끌고 와? 다리를 놓기 위해서. 그럼 어쨌든 일은 만들어진다죠? 그렇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뭐라고? 아, 쟤들의 의도가 저렇다는 거구나. 뭘까요? 쟤들은 빨리 민주노총한테 시비를 걸어가지고 야, 상반기에 끝내자. 이 얘기죠? 우리는 쟤들 수가 저렇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예열을 슬슬 해가지고 어떻게 하자고? 하반기에 세게 붓고 그걸 내년 넘어가게 되면 그래 선거 때 넣어보자. 이거겠죠? 지피지기잖아요. 아시겠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상반기에 그러니까 저기 안에 왜 나와 있잖아. 왜? 절대로 책 잡히지 말고 그지? 준법을 해가면서 잘 하시기 바란다. 나와 있죠? 팀장님들 괜히 걸려가지고 골치 아프게 하지 말고 어떻게? 상반기는 최대한 대회를 준비한 다음에 그래 하반기 가면 쟤들이 어차피 시간이 누구 편이에요? 정권 편이에요? 우리 편이에요? 우리 편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최대한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아시겠죠? 투쟁을 하지 말자가 아니고 어떻게 지혜롭게 투쟁할 건가 문제죠? 그래서 자 정세를 요약했더니 구조조정 안보기도 다 있고 문제는 뭐냐면 정권이 부채가 이만큼 돼가지고 경기가 어려워지게 되면 정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최대한 관리를 잘하고 이것 때문에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받쳐주는 거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죠. 그렇잖아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정부는 우리 서민들한테는 일종의 보험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보험 왜 들어요? 아, 사고 났을 때 전화 오면 출동 안 하고 든 거잖아요. 그럼 사고 났는데 보험회사가 안 오면 보험에 들 필요가 없죠? 경기가 좋고 잘 나가면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죠. 근데 우리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군대 갔다 오고 세금 낸 이유가 뭐예요? 이때 필요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문제는 뭘까요? 경제가 어려우면 정부가 이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고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사고를 쳤어요? 작년 같으면 제일 큰 대형 사고가 뭐예요? 바이든 쪽팔리겠네가 아니에요. 제일 큰 사고가 뭐예요? 보세요. 작년에 금리를 오르니까 4개 은행이 어딜까요?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이 43조를 걷었어요. 43조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 이게 이자 장사인 거예요. 국민 1인당 80만 원씩 나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면 43조를 벌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매겨야 되죠. 근데 은행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성과급 장치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리 통장에서 빠져나온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횡재세를 물리고 있는데 우리는 세금을 깎아줘. 돌았죠? 정유사도 상반기에 12조를 벌었어요. 그럼 이 정유사는 돈을 어디서 벌었을까요? 날마다 주유소에 기름 넣고 있는 우리 지갑을 털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꾸로 가고 있죠?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이게 진보당에서 왜 은행원들끼리 성과급 잔치라고 지랄을 하냐.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금리 인하하고 횡재한 데 된 세금으로 걷어라. 이 돈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생활에 무너지는 사람을 도와주도록 하자. 그 얘기죠? 이거보다 더 큰 사고가 이거예요. 저게 뭐예요? 작년 6월 달에 윤 대통령의 최초 외국 순방이 스페인 마드리드를 갔는데 스페인 마드리드 가서 대형 사고를 치죠. 그게 뭐였어요? 유럽에 가가지고 갑자기 나 중국어가 안 놀아 그래요. 저게 왜 대형 사고예요? 1992년에 중국하고 수교를 했어요. 2022년 8월 24일이 한중 수교 30주년인데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가 제일 돈을 많이 번 데가 중국이에요. 2021년도만 해도 홍콩 중국에 수출해가지고 600억을 벌었어요. 600억 달러를. 나라 전체로는 300억 적자였는데 홍콩 중국 흑자로 메꿔가지고 294억 흑자였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제일 큰 고객인데 나 이제 중국어 안 해야 돼. 미친 거 아니에요? 박근혜가 탄핵됐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실걸요? 박근혜가 2015년에 중국을 가요.
중국이 전승기념일이라 그래가지고 대대적으로 천안문 광장에 행사를 하는데 미국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갔어요. 왼쪽에 푸틴, 오른쪽에 박근혜가 있었어요. 박근혜가 왜 갔을까요? 우리한테 최대 고객이 어디예요? 중국이니까. 이데올로기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도 상가집 가거나 결혼식 할 때 뭘 가지고 따져요? 내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제일 고객이면 국민의힘 지지자라도 아들이 결혼한다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이랬어. 근데 중국이 우리나라를 제재한 게 아니라 어떻게 지가 안 한대.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통상국가예요. 근데 안 한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 중국과 교역을 했는데 30년 동안 이렇게 적자는 게 2020년이 처음이에요.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바이든 쪽팔리는 비교도 그래서 결과도 어떻게 했어요? 작년에 472억 달러가 적자인데 이게 우리나라 교역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인데 직접적 원인은 원유값, 가스값이 많이 올라선데 나라로 치면 올라가고 중국이 최대 무역 흑자 국가에서 떨어지고 베트남이 1등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제일 큰 고객과 내가 거래를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수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탄핵감이라고 봐요. 경제가 어려우면 먹여 살릴 생각을 해야지 가뜩이나 힘든데 저걸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정상적으로 이해가 돼? 우리가 사업한다 쳐봅시다. 저게 제일 큰 거래처인데 나 저기랑 거래 안 함. 그럼 회사 구성원들이 동의를 하겠어요? 사장 저기 돌았네 이러겠죠? 아시겠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경제가 어려울수록 정부가 뭐라 그래? 수출을 독려하겠대. 그거 미친 거 아니야? 제일 큰 수출국가가 안 논다고 하니까 뭔 수출을 독려해. 여는 그래서 얘기가 안 복잡해요. 안 복잡하죠? 보세요. 그러면 이제 노동자 입장에서는 노동자는 월급 빼고 다 올랐는데 제일 딱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농민들이에요. 여러분 마트 가보세요. 쌀값은 건국이래 최대로 떨어졌어요. 인건비 올랐지, 임차료 올랐지, 농약대, 비료대 다 올랐어. 쌀값이 떨어졌어. 그럼 우리 입장에서 뭐예요? 이게 작년 8월에 나온 구호죠. 뭐야?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이 이렇게 외친 거예요. 왜? 6년 전에 회사가 어려우니까 임금을 30% 삭감하자고 했다는 거예요. 6년 전에 조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근데 조선이 2021년부터 수주 1등이에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경기가 좋아지면 돌려준다고 했지 않냐. 그래서 임금을 30% 돌려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사측이 4.5% 인상한 거예요. 그럼 노조 입장에서는 어려울 때 30%를 깎더니 어떻게 세상에 말이 되냐?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럼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럼 4.5% 받고 버티든가 아니면 저건 아니라고 얘기했던 거. 저거죠? 이게 사실은 뭐예요? 2022년에 노동자들이 자본가에게 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어요? 작년 민주노총 구호가 뭐였어요?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이게 구호인 거예요. 그렇죠? 올해도 마찬가지죠? 올해 우리 앞에는 선택이 뭐예요?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계속 저렇게 할 건데 이대로 살 거냐 아니면 아니라고 할 거냐 두 개밖에 없죠? 그래서 보세요. 2020 해는 바뀌었지만 작년 3월부터 윤석열 정권이에요. 1년도 안 됐어요. 그럼 선택은 노동자건 농민이건 선택은 두 개 중에 한 개예요. 뭐겠어요? 그냥 이대로 살든가 아니면 이대로는 못 산다고 하든가 이거죠? 그래서 이미 이게 작년 12월 3일 날 노동자들 여기 모여가지고 이대로는 못 살겠고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심판하자 이런 거.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제 심판하자고 돼 있어.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심판하자. 그런데 주말에 보면 벌써 성질급한 퇴진하자고 주장하고 있죠. 퇴진하고 심판의 차이가 뭐예요? 퇴진 어떻게 하자요? 탄핵하자죠? 지금 당장 탄핵하자야. 심판은 뭐예요?
뭐로 심판하세요? 응? 아, 어? 아니 그냥 크게 얘기해 보세요. 뭐로 심판하자겠어요? 내년 4월 10일 날 보자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죠. 아, 작년 3월 9일 날 대선이 있었고 사실 지방선거는 그냥 별책 부력처럼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25개월 후에 총선이 있는데 저게 뭐라고? 윤 정부의 중간평가고 2023년은 뭐예요? 이 중간에 있다는 거구나. 그 얘기죠? 그럼 2023년은 의미가 뭐예요? 총선이 결정적인 분수. 왜 분수령이에요? 내년 선거에 입법부가 야당이 이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윤은 그때부터 바로 레임덕이죠? 국민의힘은 어떻게 돼? 당장 윤 탈당해라 이러겠죠? 두 번째는 검찰의 속성이 뭐예요? 임기 전반기에는 현직 대통령을 줄 서. 후반기가 어떻게 돼? 바로 현직 대통령을 물고 차기 대통령이 줄 서죠? 사냥개가 그러잖아요. 그럼 내년 4월 10일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반면에 입법부를 윤이 차지하게 되면 이제 법도 다 바꾸고 볼만해지겠죠? 이 얘기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세를 언제까지 봐야 된다고요? 내년 10일까지. 그러니까 2023년 정세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2022년 3월 9일에서 2024년 4월 10일까지 봐야 된다.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투쟁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투쟁이 파고로 치면 지금부터 예열을 해가지고 하반기에 가서 세게 싸우고 내년 4월 달에 너 두고 보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내년 4월쯤 가가지고 자 2024년 1월 달에 팀장님 교육을 하면 우리는 그때 뭔 얘기하고 있겠어요? 내년 이맘쯤 팀장 교육을 하면 뭔 얘기하고 있겠어요? 자, 석 달 있으면 총선인데 하여튼 조합원 단속 잘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국민의힘 저것들은 성남에서도 가만도 못 내. 이해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대답이 시원찮은데 지금 뭐 이게? 국민의힘 설마 통반장은 아니시겠지?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은 우리가 다 굴고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어쨌든 끝까지 잘 버티고 잘 싸운 다음에 내년에는 그래 석 달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가 그동안에 외쳤던 분노와 원한을 어떻게 하자요? 선거 잘해갖고 저것들을 X를 시키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건설노조 얘기를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그렇죠. 윤석열 정부가 하려고 해요. 그렇죠? 근데 전체 분위기가 보면 예전하고 달라요. 제가 교육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사람들이 지금 안 쫄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윤석열이 막 건설을 탄압한다 그러는데 그럼 벌써 이제 긴장하고 쫄아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긴장한 게 아니라 벌써 허리가 120도 돌아가가지고 윤이 어떻게 해보게 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죠?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전과 달라진 점이죠. 어떻게 달라요? 예전에도 노동계약을 하고 탄압을 하려고 전직이 있었어. 누가 있었어요? 박근혜가 있었어. 근데 어떻게 했어요? 저게 임기를 못 마치고 끝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윤이 저 말도 안 되는 노동계약을 한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순서로 보면 박근혜가 탄핵됐던 거 기억나세요? 2016년에 총선을 했는데 그때 새누리당 일당이고 야당은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짜게져가지고 쿠 들어오면 1대1이라서 공천만 하면 당선된다고 해가지고 박근혜가 유영아를 강남에 공천하라 그러니까 김무성이 옥새를 들고 날라 그랬죠? 기억나시죠? 옥새를 들고 나르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쿠 들어오면 여당 하나에 야당 두 당이니까 무조건 이길 줄 알았어. 선거 어떻게 됐어요? 민주당이 1당 121석, 새누리당이 120석, 국민의힘이 37석이 돼본 거예요. 국민들이 얼마나 현명하냐면 야당이 둘이 나왔는데 표가 2개예요. 어떻게 했을 거예요?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고 비례를 국민의당을 찍었어. 두 번째로 호남 사람들은 어차피 민주당 안 찍어도 국민의힘이 안 되죠. 그러니까 초록색을 다 찍어본 거예요. 물론 어부지리로 전주의 정운천은 100표 차이로 이기고 순천의 이정현도 야당 표가 가려고 되긴 됐는데
호남은 싹 초록색. 다른 동네는. 그래서 정당 득표가 국민의힘 민주당 높아가지고 결과적으로 뭐가 됐어요? 여소야대가 된 거예요. 그 여소야대가 되면 어떻게 돼? 그때부터 박근혜가 레임덕이 왔는데 박근혜는 끝까지 개긴 거죠. 그래서 결국 벌어진 게 뭐예요? 촛불항쟁이었잖아요. 뭔 얘기예요? 선거 때 민심으로 보여줬는데 가령 올해 정치 일정이 어떻게 될지는 굉장히 변수는 많은데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4월 10일 날 여소야대가 됐는데 총선의 결과 국민의힘과 윤석열이 심판받고 야당이 이기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그럴 리가 없지. 검사는 누구 앞에서 반성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얘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올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카드가 뭐예요? 그거였어요. 탄핵은 뭐였어요? 표로 민심을 보여줬는데 그 민심을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계약을 해지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아시겠죠? 저걸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는 왜 탄핵이 됐을까요? 박근혜는 아버지한테 정치를 배웠잖아요. 근데 박근혜는 어떻게 돼? 무조건 밟아라 이런 거죠? 지금 윤석열처럼. 그런데 박근혜 때는 아버지 때 없던 게 생긴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박정희 때는 누가 반정부 투쟁을 했어요? 대학생, 재하인사, 종교인, 야당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해요? 여러분 일본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옛날 같은 건설 노가다 있죠? 지금은 민주노총 집회하면 누가 제일 많이 와? 이게 40년 전하고 차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벌써 1월 달부터 벌써 하고 있어. 이미 시작했어. 해보자는 거냐. 안타까운 건 뭐예요? 작년에 사실 화문연대하고 정권하고 붙었는데 제일 안타까운 게 뭐였어요? 원래 선봉이 중요한데. 근데 지금 이제 2023년 누가 하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이 하려고 나선 게 아니라 바로 200일 작전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고 한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 원희룡이 제가 이제 우리 연구소가 부산에 있잖아요. 경남에 사업장 가가지고 민주노총 때문에 공사가 내. 좀 미친놈 아니야? 야, 임금이 2억이나 체불되고 공사가 안 되고 있는 건데 무슨 사장을 뭐라 그러지? 미친놈이 무슨 건설 기계를 욕해. 그렇죠? 두 번째는 아니 노조가 만들어져가지고 일자리가 좋아지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를 옛날 무노조 시절로 돌아가라면 갈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제일 걱정되는 게 뭘까요?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안전사고예요. 노조를 저렇게 막 깡그리 무시하면 현장의 사장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규정시키지 말고 빨리빨리 하라고 그러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건, 사고가 나요. 재해가 늘어난다고. 실제 최근에 대표적인 사례가 뭘까요? 무인기가 작년 12월 20일 서울을 왔다 갔더니 난리가 난 게 뭐예요? 문재인 때 군대 훈련을 안 시켜갖고 난리다. 그래갖고 전부 혹한기 동계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갖고 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태백에서 이병이 동사에서 죽었어. 알아봤더니 코로나에서 격리했다가 해제됐는데 이틀 된 애래. 이병이래, 이병. 근데 얘를 그냥 준비 없이, 왜? 청와대에선 문재인 때 이게 훈련을 안 시키고 군기가 빠졌구만 해가지고 하니까 어떤 사고가 터진 거죠? 건설도 똑같아. 노조를 다 개기고, 야! 사장 네 맘대로 해. 노조가 저항하면 내가 정리해줄게. 그럼 뭔 일이 벌어져요? 현장에 사고가 빈발하게 돼 있다. 동의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건설로 35년 됐어요. 핵심이 그죠. 이제 우리는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아니 우리가 노조를 만들어서 그래.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래. 현장을 바꾸고 우리가 깨달은 게 뭐야? 저 정치도 바꿔야지. 이 얘기죠? 깨닫게 된 게. 맨날 정권 바뀔 때마다 이럴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얘기 이제 결론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정권이 탄압하면 싸우자. 이런 건 아무 이견이 없어요. 또 지피하고 지기하자. 그리고 과학적이고 현명히 싸우자. 백전백승하자. 그렇죠? 그래 내년 4월까지 잘 싸워보자. 두고 봐라. 결과를 놓고 보면 일이 만만치 않을 거다. 이런 거죠? 잘 만났다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정권이 국민을 이기려고 그러면 이렇게 했어요. 촛불 항쟁이 얼마나 대단한 항쟁이냐면 이게 세계 시민운동사를 다 쎄었어요. 5개월을 싸웠는데 단 한 명도 단 한 건의 사건 사고도 없는 무지막지한 거예요. 이거 하고 나서 사실은 어떻게 됐어요? 이문열 행진곡이 세계적인 유행가가 됐어요. 홍콩의 시위에도 이문열 행진곡, 미얀마의 여러분 유튜브 가가지고 이문열 행진곡 쳐보세요. 이문열 행진곡을 부르면 막 이러고 해요. 사람들이 팔뚝질한 게 우리나라만 있는 문화예요. 다른 나라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이문열 행진곡이 이미 한류가 됐어. 이런 정도로 어마어마한 투쟁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 나온 사람들이 사실 누구가요? 대부분. 이게 무슨 요일 날 했어요? 토요일 날 저녁에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대학생들은 토요일 날 저녁에 집회를 하면 안 나와요. 대학생은 누가요? 평일 낮에 해요. 이건 왜 했을까요? 지방에서까지 올라오려니까 그러니까 여기 온 사람은 대부분 누굴까요? 노동자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문제는 여기 온 사람들은 요구사항이 뭐였을까요? 당장은 박근혜 물러나는데 여기 모인 사람들은 박근혜가 물러나는 것은 정책 변화고 우리가 원했던 게 뭐였을까요? 이거였어. 양극화가 너무 심하다. 왜? 외환위기 이후에 25년 됐더니 너무 심하다. 어떻게?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라가 1등이었어. 그때 조사를 해봤어.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렇게 한 거예요. 찾아간 이유가 뭐냐면 그때 염원이 뭐냐면 비정규직의 문제가 너무 많다. 그래서 김대중도 민주정부고 노무현도 민주정부인데 김대중은 파견법, 정리요법하고 노무현은 무기계약법을 했는데 그래서 하자고 했는데 이때 보면 이게 2017년이에요. 공공기관을 하겠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저 때만 해도 대통령은 바뀌었는데 국회는 누가 있었어요? 나경원이 빠루 들고 설친통에 안 됐다. 그래서 2020년 총선 때 싹 바꿔본 거죠. 국회도 다 바꿔본 거야.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안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건설기본법을 안 맞는 거예요? 못 맞는 거예요? 2020년 4월 전에는 못 만들었다가 말이 돼. 근데 2020년 지나고는 단독 국회예요. 그랬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1호 구속자가 누구였어요? 장옥기 위원장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이것이 주는 교훈은 뭐예요? 민주정부가 그래 독재정부보다 더 심하지 않은 것은 맞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니 자기들은 개혁을 하고 싶은데 국회가 안 돼갖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알리바이가 되죠. 나는 개혁을 하고 싶은데 여의도가 안 도와준대.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180석을 몰아줘. 단독이에요, 단독. 그랬죠? 그럼 이때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뭐예요? 작년 대통령 선거는 이유와 여하튼 민주당 정권이 심판받은 거죠? 그 유리한 조건을 다 만들어놨는데 노조법 2조, 3조도 개정을 안 하고 왜? 건설노조의 건설기기분과는 2조, 3조를 개정을 안 하면 더 나아질 게 없어요. 왜? 특수고용 노동자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냥 가갖고 막 그냥 과징금 때려본 거 아니에요. 노동자로 인정을 안 하니까. 어쨌든 이것이 주는 교훈은 뭐겠어요? 봐봐. 87년 이후에 우리는 대통령을 교체해가지고 좋은 대통령을 뽑아서 이 좋은 대통령이 선정을 베풀기를 바랐지. 나쁜 대통령이 악정을 펼치고 좋은 대통령이 선정을 펼치길 바라고 했는데 실제로 저건 뭐라는 거예요? 제도나 체제를 그대로 놔두고 사람만 바꿔서 바꾸려고 했던 것이 이게 아니었구나. 그 얘기죠?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차가 가다가 가끔 고장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 쓰면 되죠? 근데 차가 맨날 고장나면 어떻게 해야 돼? 운전수를 바꿀 게 아니라 뭘 바꿔야 돼요? 그 얘기죠. 그 얘기죠?
87년 이래로 운전수를 8번 바꿨어. 근데 민주당 정부는 뭐더라는 거야? 아니, 깜빡이는 왼쪽인데 왜 차가 오른쪽으로 가냐? 지금 그 얘기죠? 비유하면.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뭐예요? 그렇지. 항상 주말에 항쟁은 우리가 했는데, 집보는 누가 해? 그들이 해. 그럼 이게 뭐예요? 체주는 우리가 버렸는데, 돈은 딴 데 보내? 지금 그 얘기죠? 그럼 이것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뭐예요? 사실은 촛불항쟁이 실제로 옛날로 보면 뭐예요? 우리 역사로 보면 면면이 흘러내오는 의병정신이죠. 아니, 외놈들이 쳐들어와. 광군이 다 도망가요. 선주는 의주까지 가버려. 그래서 부산에 상륙해가지고 일본군이 한양까지 가는데 20일 걸렸어요. 걸어갔겠어요? 뛰어갔겠어요? 일본인들이 쳐들어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한양을 가봤더니 왕이 도망가고 없대. 일본 역사에 아니 무슨 대장이 할복을 하든가 항복을 하든가 싸우다 죽어. 뭐 대장이 도망가보냐? 첫째 놀랬어. 두 번째는 일본은 대장이 도망가면 그날로 백성들 바로 수굴이 하는데 이것들은 갑자기 야밤중에 낯들고 나타나가지고 내가 의병이다 이런 거야.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순신하고 의병이 싸워가지고 일본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죽으니까 물러가죠? 문제는 전쟁이 끝났네? 의병은 집에 가고 이순신은 어디 가요? 감옥 가. 누가 왕을 해요? 선조가. 이게 뭐가 잘못됐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의병은 좋은 점이 뭐예요? 자리를 탐하지 않고 참 의롭고 순수하다. 약점이 뭐예요? 중요할 때 집에 와본다. 그렇죠? 드디어 전쟁이 끝나고 논공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의병은 나는 그런데 관심 없다. 집에 가보라. 그 얘기죠? 그럼 의병 가족들이 뭐라 그럴까? 아버지는 바본가? 아니 뭐 논을 한마디 가져오는가 쌀이라도 갖고 오지. 우리 촛불항쟁이 딱 그 짝이죠? 우리는 순수하게 토요일날 촛불을 하고 정치는 안 합니다. 이게 어떻게? 죽어 둘이 다 해. 그 얘기죠?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겠냐. 그래서 그렇죠. 이제 뭐 할 거냐 하고 마칩시다. 보세요. 그래요. 우리가 집에 가버렸더니 그걸로 끝이더라요. 뭐랑 똑같을까요? 사실은 현장으로 치면 현장 투쟁을 했는데 노조 선거하자 하니까 우리는 관심 없다고 다 집에 가면 노조를 누가 하겠어요? 그 얘기죠? 봐봐.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구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사실은 법칙이 다 나와 있더라요.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조사를 잘 해봤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노동자가 존중받는 건데 노동권 존중받고 노동권 보장이 실질 일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안내문에 나와 있어. 애들이 뭐라 그런가 하면 노동법은 형법은 일반법이고 형법, 민법은 일반법, 노동법이 특별법이에요. 그럼 일반법보다 특별법 우선이죠. 노동법은 또 어떻게 됐어요? 최저 기준이에요. 노동법에 나온 것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고 노조가 있건 없건 노동법보다 위에 있는 게 뭐예요? 단협이에요. 왜? 노동법은 3조에 뭐라고 돼 있어? 최저 기준이라고 돼 있어. 이것은 적자를 보건 어쩌건 무조건 지켜야 하는 법이고 권리는 어떻게 돼요? 단협은 이 이상이죠. 그러니까 단협이 노동법 밑에면 다 무효예요. 다 아시죠? 그럼 단협은 당연히 노동법보다 더 조건이 좋겠죠. 근데 윤 정부가 뭐라 그래? 내가 고시를 9번 떨어진 이유를 알겠더만. 뭐라 그래? 아니 이런 잘못된 걸 고쳐. 뭔 잘못된 거야. 노조를 만들어서 단협을 했으면 그 단협이 노동법보다 훌륭한 게 당연한 얘기지. 안 그래요? 노동법이 민법보다 우선인 건 당연한 그게 법치지. 무슨 고시를 어떻게 쳤게. 하여튼 저 혼자 흥분한다 될 일은 아닌데. 그렇죠? 사실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우리나라 검사 판사는 사법시험을 치는데 노동법이 필수 과목이 아니에요. 대학에서도 노동법을 가르치는 대학이 몇 개 없어요. 시험에 안 나와 노동법이. 다른 나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룰라가 대통령이 된 그 독재국가 브라질도 노동법원이 따로 있어요. 가령 청소년 범죄, 가사 이런 범죄는 가정법원 가죠? 이런 것처럼 노동법원이 따로 있어. 그것은 민사 형사가 아니라 노동법은 따로 다뤄야 된다. 우리나라 어떻게 돼 있어요? 형사사건이죠? 민사사건이죠? 그러니까 노동법이 얼른 넘어갈게요. 시간이. 자,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권이 보장돼야 되는데 대통령이 앞장서 세상에 노동법보다 잘 돼 있는
단협이 문제라고 얘기하니까 참 기가 막히죠? 요는 조사를 다 해봤어. 어떻게? 지구상에 한 200개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그나마 법이 좀 적용되는 나라가 한 100개 나라가 있고 나머지는 뭐 우크라이나나 뭐 이런 옛날 우리 독재처럼 법이 안 되는 데가 한 절반쯤 있어요. 절반쯤 되는 나라를 조사를 다 해봤어. 어떤 나라 노동자들이 그나마 존중을 받고 어떤 나라는 노동자들이 너무 무시받고 천대받는 조사해봤더니 두 가지 요인이 있더래.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노동자가 인간답게 존중받고 노동권이 정상적으로 보장이 되려면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아, 대통령이 좀 괜찮고 국회의원들이 거시기가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알아요. 노동권이 보장받기 위한 가장 1차적인 요인이 뭐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노조예요, 노조.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처우가 열악한 이유가 뭐예요? 노조 조직률이 낮아서. 맞죠? 그럼 건설 노동자들은 언제부터 그나마 나아진 거예요? 우리가 좁기 있고부터. 그 얘기죠? 두 번째 뭘까요? 이건 노동조합은 단협을 체결해서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정년되고 나면 어떡하나? 그 얘기죠? 그건 뭘까요? 우리가 세금을 냈어. 이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어디서 결정해? 이렇더라. 아, 법과 제도구나. 근데 법과 제도는 당이 있어야 되는구나. 결론이 뭐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노동권이 가장 그나마 제일 많이 보장되어 있는 나라가 어디라고 들었어요? 미국 아니에요. 프랑스도 아니에요. 당연히 남미나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어딜까요? 유럽 중에서도 남부 유럽, 중부 유럽, 북부 유럽 있잖아요. 북유럽이. 들어보셨죠? 이게 북유럽 나라들. 특징이 뭐예요? 노동조합 조직이 세구나. 아시겠죠? 그럼 이 나라들은 아, 사장들이 양식이 있는가 보다. 아니에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스웨덴이 노동조합 조직률 70%, 노동 조직률 70%라고 하면 뭘 뜻할까요? 선거 나온 사람이 어디를 가야 되나요? 동문회, 향후회, 동창회는 소용이 없고 어디를 가야 돼? 여기를 가야 돼. 예를 들어 드릴게요. IMF 때 삼성이 자동차 회사 한다고 했다가 부산에 신호녹상공단에 공장을 세웠는데 망했죠? 공장에 부도 나가지고 그거 메꾼다고 삼성이 기업을 팔았어요. 뭘 판 줄 아세요? 삼성 건설기계, 굴삭기, 타워 크레인을 팔았어요. 누가 샀을까요? 스웨덴의 볼보가 샀어요. 길거리 보시면 볼보 건설기계라고 있죠? 그게 옛날 삼성 거였어요. 외환위기 때 삼성 자동차 빚값 팔았는데 제가 예를 들어드린 것은 스웨덴 자본이 세상의 창원에 공장을 가봤더니 무노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무노조가 말이 되냐. 노조를 만들어서 교섭하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스웨덴 노조가 그걸 인수한 첫 번째 이유가 노조가 없다 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자본가는 스웨덴이나 한국이나 똑같아. 제발 소원이 못 가. 무노조. 근데 스웨덴은 노조가 조직률이 너무 세가지고 무노조 주장했다가는 이게 사업을 못하니까 스웨덴 자본가가 물 건너 산 넘어서 한국까지 온 이유가 뭐였다고? 와, 노조가 없네. 그랬어. 말씀드린 게 뭐예요? 자본가는 항상 똑같아요. 스웨덴 자본가나 한국 자본가나 목표가 뭐예요? 돈이에요. 더 많은 이윤을 남기려면 뭐가 없어야 돼? 노조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노동권을 보장받으면 첫 번째가 뭐예요? 노조구나. 우리나라 노동자가 멍청하다? 아니에요. 제일 똑똑해. 학력 수준은 세계 제일 높아. 왜? 대학 진학률이 70% 나는 지구상에 우리밖에 없어요. 제일 똑똑해. 근데 뭐가 없어? 노조가 없어. 두 번째, 노조를 싫어해. 여러분도 싫어했죠? 노조하기 전까지. 왜? 우리가 왜 노조를 싫어해? 아니, 학교 다닐 때 왜 학교 시간에 차가 막히냐고. 왜 차가 막혀요? 시위하고 있어. 그럼 요게 아니 시위를 하려면 공장에 가서 해야지. 왜 내 학교 시간에 하냐? 왜 학교 시간에 해야 돼? 시위가 뭐예요? 위력을 보여줘. 언제 보여줘야 돼?
애들 많을 때 해야 돼, 없을 때 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 시간에 하는 거예요. 낮에 해봐요. 사람도 없는데. 남한 사람 밑에 새벽 3시에 뭐 집회해보세요.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이렇게 노동 탄압이 왔어서 우리가 새벽 4시에 전 조합원이 목욕 제기하고 108배를 한다. 그럼 아침에 출근해서 허리만 아파요. 그렇죠? 싸우려면 언제 해야 돼? 광화문 사거리 안에 싸워야 목욕구가 있지. 그렇죠? 아시겠죠?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이것만큼은 안 된대. 뭐가 필요하다고? 정치인데 이렇게 썼어. 어디 갔냐? 갑자기 이래 있죠. 플라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벌써 2500년 전에. 정치를 외면하면 제일 후진 애들한테 지배당한다. 여기서 말하는 자 다음 중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의 예가 누가 있을까요? 박근혜, 최순실, 김건희, 윤아무개 이렇게 있죠? 그렇잖아요.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플라톤의 스승은 소크라테스고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인간은 아예 정치적 동물이라고요. 전 분석이 정치를 안 하면 동물이다. 정치를 하는 게 동물 중에 인간밖에 없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걸 명확하게 써놨어요. 헌법 8조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정치를 하려면 당을 하시오 써 있어요. 헌법에 투표를 잘하자 없어요. 헌법에는 당을 하라고 돼 있어요. 당이 떨어지면 뭐예요? 당뇨죠? 이런 하이 개그를 하는데 반응이 없네 이게. 하여튼 건설은 재미가 없어요. 여성이 가서 이런 얘기 와 이러는데 이 전부 다 앉아갖고 말이야. 하긴 또 팀장님 넘어갑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은 자 이제 죽수서 개준이 그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되겠죠?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노조 간부랑 팀장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도 팀장을 안 하고 싶지. 근데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하는 거 아니야? 노조에서 교육하라면 교육 안 가고 싶죠? 근데 왜 억지로 한 거예요? 또 안 갔으면 또 출석부 하는데 또 똑같아요. 정치세력가요. 그러니까 정치세력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진보당도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 진보당은 별로 당 같지가 않죠? 왜? 당은 집권을 해야 의미가 있지. 그냥 명패만 들고 있으면 맨날 당 비용 갖고 아무 효과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시겠죠? 요걸 해야 되는데 결론은 뭐냐면 저걸 하려면 이제 이게 마지막에 자 진보당을 건설했는데 옛날 역사를 보면 민주노동당을 해가지고 3당까지 해봤네? 근데 민주노동당 때 우리가 제일 많이 욕먹은 거면 제가 민주노동당 정책 의장을 했어요. 제일 10년 전에 제일 욕을 많이 먹은 게 뭔지 알아요? 해서 찍어줬더니 누구는 맨날 하는 게 공중부양, 실신, 철도함밖에 없냐? 그 욕을 제일 많이 먹었어요. 누구는 뭔 국회가 갖고 그런 걸 하냐? 김선동 의원도 건설 조합원이었잖아요? 근데 건설 가서 내가 욕먹었대. 내가 열심히 찍어줬더니 너는 갖고 최루탄이나. 보세요. 원외 정당보다는 원내 정당의 힘은 있어요. 근데 원내 3당은 사실은 제가 해보니까 할 게 없습니다. 왜 할 게 없어요? 국회가 법을 만드는 데인데 1당, 2당이 다 해먹어버려. 그래서 얻은 결론이 뭐겠어요? 얻은 결론이 이거 집권해야 되는구만. 우리가 1당을 해야 뭘 해보지. 그래야 법을 만드는 걸 개정을 하지. 그러려면 문제는 그래. 당이란 게 뭐냐면 당이 구성되려면 3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야. 뭘까? 1. 정강 정책. 2번. 간부들이 있어야 되고 그걸 찍어주는 당원이 있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이 구호가 뭐예요? 뭐뭐가 서야 노조가 산다 그러죠? 저게 뭐예요? 성남은 지금 교육을 안 한 거예요. 아는데 다 너무 시시한 거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노동자 교육할 때 그러잖아요. 누가 서야 노조가 산다 그러잖아요. 저게 뭘까요? 간부죠, 간부. 간부가 서야 노조가 산다 안 그래? 여기는 팀장이 서야인가? 그래서 이게 뭘 말해요? 그렇죠. 당을 저기서 말하는 게 뭘까요? 간부가 뭐예요? 줄기란 뜻이잖아요. 건물 세우면 뭐가 중요해요? 털을 닦고 뭐가 있어야 돼? 골조를 제대로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동조합에서 핵심이 간부고
당도 이걸 하려고 그러면 일단 뭐가 튼튼해야 되겠어요? 간부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이석기원이라고 아시죠? 응? 이 양반이 그 얘기를 했어. 올 초에 약지강골이라고 그랬어. 뭔 뜻이냐면 자, 집권하고 세상을 바꾸기는 바꿔야 될 거. 윤석열 저걸 빨리 끝내기는 끝내야 되겠는데 마음이 급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의지가 없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뿌리가 튼튼하고 뼈대가 강해야 된다.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노자 얘기인데요. 노자 3장에 이렇게 나와. 마음을 비우고 어떻게? 배를 채운다. 뜻을 약하게 하고 뼈를 여기 이게 골조가 튼튼한데 무슨 얘기일까요? 구호가 요란하고 되는 게 아니라 현장의 힘이 튼튼하고 간부가 제대로 서 있어야 뜻을 이룰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할 거고 어쨌든 어떻게 나올 거다는 뻔히 알고 있어. 문제는 직피지기에서 어떻게 백전백승하는 현명한 투쟁을 할 것이냐. 여기서 요약하면 골이 중요하다. 골이 뭐라고요? 뼈대. 말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튼튼하고 뼈대가 튼튼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뼈대가 뭘까요? 여러분이죠? 조직된 노동자들의 힘이 우리를 지켜준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